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응급학과 김태림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의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전공의, 전담간호사, 원무팀, 보험심사팀, 그리고 전산개발팀, 검사실, 보호자, 그리고 환자 경험이나 병원 운영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인적, 기술적, 시스템적인 요소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임상과 기술의 경계에서 도입되는 기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즘 학생분들도 AI와 더불어서 많은 의료 기술들을 접해보았을 텐데요. 그런데 클로드나 GPT 같은 거 말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기술이나 AI인데 병원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실제 생활에 잘 안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엑스레이를 다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위험도를 예측해준다든지 여러 모델이 들어오는데요. 성능도 좋다고 논문도 좋다고 하고 데모도 훌륭한데 실제로 병원에 들어오면 이 현장에서는 이 워크플로우 안에 잘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병원이 기술이 들어오는 그저 빈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WHO에서 만들어 놓은 병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맵인데요. 실제로는 이것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맵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은 더 복잡한 부분들이 축약된 것입니다. 병원에는 이미 복잡한 업무 흐름, 그리고 책임, 그리고 소통 방식, 암묵적인 루틴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 위에 이 빈 공간의 기술이 단순히 얹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관계도를 전체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은 보통 우리는 기능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진단을 잘 하나, 알람을 잘 주나, 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나,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보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술 때문에 누가 실제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알람이 있다면 누가 알람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알람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기존에 말로 하던 소통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정보를 놓치게 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술은 기술 단독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의 워크플로우를 바꾸고, 워크플로우는 소통과 그리고 이 책임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보는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디자인을 아래 이제 사진에 있는데요. 도널드 노먼, 미하엘 에얼호프란 분들이 많이 제안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은 이런 서비스 디자인과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리고 에스노그래피 관점에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노그래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병원에서 공식 프로세스와 실제 프로세스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매뉴얼에는 A, B, C 순서로 되어서 실제로 ABC 순서대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만약에 바쁘면은 B부터 먼저 할 수도 있고 C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론 우리가 의무 기록에 많은 걸 기록을 해야 되지만 바쁘면 컨설트를 내지 못하고 전화로 먼저 컨설트를 하고 기록은 나중에 하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뭐 녹스 메신저라든지 아니면은 옆 사람에게 말로 공유하는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것이 에스노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인데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은 사람이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보는 관점입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알림이 어떻게 뜨는지,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인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봅니다. 이때 오류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떤 인지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학문의 범주 안에 듭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개별 화면이나 버튼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시스템, 조직과 환자가 만나는 전체 경로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것인데요. 특히 서비스 디자인은 무언가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료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하고 기술을 도입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정책을 설계할 때도 이 세 가지 관점 모두 알고 설계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임상 행동의 경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에게 필요한 정보는 아주 많이 있죠.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매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딱 맞는 정보가 맞는 사람에게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폐혈성 쇼크 위험 알람이 아무리 정확하게 뜬다 하더라도 바쁜 의사가 이미 다른 중환자를 보고 있거나 그런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순간에 일반 팝업으로 뜨게 되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러한 팝업이 모든 사람에게 이 위험도를 계속 알림을 주게 되면은 알람 퍼티그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팝업의 그런 효과성을 지니기 어렵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사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적절한 사람한테 전달하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보더라도 실제로 이 진료를 하는 의사는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봤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항생제가 필요한 상관인지 혈액 배양 검사가 필요한 건지 C라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중환자실 어레인지가 필요한 건지 이런 행동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알람을 만들자가 아니라 이 알람이 누구의 어떤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어, 서비스 디자인의 고전적인 방법론으로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자신들만의 더블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방법론 중에 몇 가지를 추가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프레임은 대부분 이 더블 다이아몬드의 네 가지 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견, 디스커버의 단계에는 현장의 문제를 인터뷰나 데이터 수집, 관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숨은 니즈를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리서치 방법을 통해서 발견된 다양한 현상들을 핵심 문제로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여서 문제를 명확하게 재구성해보는 게 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솔루션을 구체화해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발의 단계인데요. 이후 테스트와 개선 작업을 거치면서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을 딜리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인 딜리버 과정에서 이 과정이 멈추지 않고 현장에 적합했는지 다시 탐색하고 인터뷰와 개선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이 솔루션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쓰임새 있도록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했을 때 결국에 사용자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두 가지 가치는 Gulf of Execution, Gulf of Evalua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료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디지털 헬스 기술의 문제들은 단순히 답을 내는가 보다는 사용자가 그 답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이런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도입에 여러분들이 기술의 변곡점에 있는 기술의 변곡점에서 의사가 되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AI가 도입되는 수준의 변화를 2000년대 초반 의료에서는 기술의 대전환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종이 차트에서 전자 의무 기록으로 변화하던 대전환이 일어났죠. 여러분은 지금 EMR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EMR은 단순히 종이 차트를 컴퓨터로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EMR은 의사의 시선, 손의 움직임, 환자와의 대화, 팀 간의 소통, 책임의 소유권까지 모두 변화를 일으켰고요. 기록에 전산하는 동시에 업무의 재배치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연구자인 박성윤 교수님의 EMR 디플로이먼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종이 차트 시절에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종이에 메모를 하고 말로 공유하고 처방을 추적을 하였습니다. EMR 이후에는 환자를 보고 화면에 입력하고 처방을 내고 알림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로그가 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록 저장 매체가 단순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료 행동의 순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종이 차트의 문제는 누락과 접근성이 있었는데요. 차트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고 글씨를 읽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MR 도입 이후에는 문제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입력 부담이 늘고 화면 중심 소통이 생기고 그리고 시스템이 유발하는 오류가 상당히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 종이 차트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사라지라고 기대를 했지만 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바뀐 채로 새로운 문제들이 더 나타나게 되었죠. 특히 EMR 도입 후에는 몇 가지가 주목할 만큼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플로우인데요. 진료의 순서와 기록의 순서가 아예 달라졌고요. 환자를 보는 흐름과 시스템이 요구하는 입력 흐름이 맞지 않으면 의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워크로드인데요. 기록 시간이 늘거나 진료 중간중간으로 기록의 질이 굉장히 분산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기록 자동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료 증상을 다루는 다른 사람이 검토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면, 전화, 화면 소통이 모두 섞여가지고 예전에는 말로 전달되던 것들이 EMR 코멘트로 들어가고 반대로 EMR에 남아있어도 아무도 안 보는 정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컬래버레이션입니다. 같은 환자를 여러 직군이 다르게 인식하고 보는 패턴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았을 때 한 환자의 차트에 다른 과들이 모두 있고 이제 의료 직군, 간호 직군, 검사실, 그 검사 결과들이 한데 섞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들이 대화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의 방식도 전산으로 의뢰서를 쓴다든지의 방법 그리고 이 소통하는 방법도 전산으로 모두 되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봤을 때 기술 도입이 되는 시점에서 이 기술 도입이 현장에 저항이 있을 때는 사용자가 단순히 게을르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의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되고 도입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진행했던 환자 경험에 대한 첫 서비스 디자인 연구였습니다. 당시에는 서비스 디자인을 처음으로 적용한 연구라서 방법론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시작했던 건 어떤 페인 포인트를 찾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를 충실히 한번 따라가서 이제 우리 응급실의 소아 환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 보자라는 저의 영구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응급실 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외래를 진료를 보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동요가 심합니다. 그런데 소아응급실은 더 그런 불안이 심하다고 저는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어떻게 응급실에 더 잘 적응하고 그리고 이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더 높여서 좋은 치료 결과와 더불어서 이 치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페인은 이것이었고, 이 페인을 잘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썼습니다. 먼저 페이션트 전이를 확인했는데요. 보호자와 의료진들이 인터뷰를 했고, 환자 보호자의 시선을 따라다니면서 페이션트 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와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접수하고 예진 대기를 하다가 예진에 있는 중증도에 맞게 응급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료실에서 초진을 보게 되고 의사 선생님과 대화 이후에 검사를 받게 되거나 어떤 처치를 받게 되죠. 영상 검사를 위해 CT실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처치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퇴실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아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느꼈던 것이 처음 가설처럼 불안이 맞았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어느 저점에서 그런 감정이 기복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스크 리서치를 하는데요. 데스크 리서치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많은 문제들을 보는 단계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감성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관찰과 정량적인 데이터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연령대가 소아응급실을 얼마만큼 방문하고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떤 진료과를 통해서 얼마나 머물고 그리고 질병과 외상의 비율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불안을 줄이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실제로 어떤 아이들이 많이 오고 얼마나 머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발열 환자가 많다면 대기 중의 사명과 감염 동선이 중요하고 외상 환자가 많다면 처치 전의 불안 완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CT나 영상 검사가 많다면 검사실 이동 경험을 설계해야 되겠죠. 디스커버 단계에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인터뷰를 했다면 디파인 단계에서는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병원 관계자, 의료진, 보호자, 가능하다면 아이들의 경험을 듣고 이런 좌측 상단에 있는 포스트잇으로 이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그리고 인터뷰와 대화 결과들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하여서 어피니티 맵을 매핑을 하여서 비슷한 불편과 감정 그리고 핵심 페인 포인트를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감정은 실제로 앵자이어티, 불안이라고 우리가 세웠던 가설을 넘어서 특정 연령대의 아이들에는 어떤 특정 시간에는 앵자이어티가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지루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그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대한 서비스 설계를 좀 진행을 해야 했고요. 이 서비스는 아이들이 공간에 대한 영상 검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동선을 조금 다 잘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페이션트 리포트 아웃컴의 전신인데요. 스스로 자기의 왜 응급실에 오게 됐고 어디가 불편한지에 대한 그 소통을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검사들에 대한 인지와 자기 주도권 회복을 위해서 주로 감염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를 받는 그런 검사에 맞춰서 킬링타임용 킬링타임용 게임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책자형으로 먼저 이런 게임을 만드는 디벨롭 단계로 나갔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디벨롭 단계에서 만들었던 책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AR 형식으로
핸드폰으로 비치면은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이가 병원 경험을 탐험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캐릭터와 스토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의료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아이에게는 의학 용어보다도 이야기와 이미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보호자에게는 다음 단계와 기다리는 이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에게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대신해 줄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책자에는 이런 공간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간을 탐험했을 때 여기를 잘 찾았다는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게임들을 해볼 수 있는 구성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들이 이게 실제로 게임으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만들어서 게임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도록 만드는 장치인 거죠. 저희가 만든 게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헉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아이의 이름을 실제로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AR 스캐너로 비추었을 때 게임을 할 수 있거나 공간을 탐색하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어디가 아픈지 이제 3살, 4살, 5살 아이들도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레임은 게임인데요. 대변, 피, 혈액배양, 엑스레이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되게 원초적으로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공간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낯선 공간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된 AR들을 확인을 하면은 카드 형식으로 하나하나 카드를 모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도 서머리에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아 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협조인데요. 하지만 협조는 명령이나 이제 제시만으로는 얻어지지 않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검사와 처치는 자신의 통제감을 잃는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요소를 넣어서 아이가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이거를 에이전시, 즉 사용자의 주도감 회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디자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창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응급학과 의사로서 임상에서 저는 진료를 잘 하고도 보험고시 언어로 번역을 제대로 못해서 정당하게 청구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수익을 보존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페인 포인트였었고요. 이러한 원인에는 병원 지불 구조의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는데요. 아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병원은 먼저 진료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처치를 하고 약을 쓰고 비용을 지출을 먼저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정사를 받는 데까지 약 60일이 걸리게 되는데요. 병원은 환자에 대해서 선 지출 후 정산 구조를 하는 구조에 있어서 의료진이 환자 앞에서 임상적인 판단을 먼저 내리지만 나중에 그 판단은 보험 기준과 행정 언어로 다시 설명되어서 지불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타당한 판단이 있었더라도 기록 근거가 부족하거나 급여 기준의 특정 조건이 누락이 되거나 코드와 문서가 맞지 않으면 삭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청구 문제가 아니라 임상 판단이 행정 시스템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면면히 좀 뜯어보면요. 의료진은 사실 보험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환자를 더 잘 진료하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 환자에게 좋은 치료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만 이 치료가 행정학적인 언어로 잘 번역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처방하기 전에는 이 환자한테 의학적으로 이 검사가 필요할까? 이 치료가 의학적으로는 타당한가를 보는데요. 보험 심사자는 이 청구가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나? 필수 조건이나 예외 규정이 충족이 되었나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엔 우리나라가 보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그 자원에서 적절한 이 치료비를 내 청구된 치료비에 대한 리임버스먼트를 하려면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둘의 언어가 상당히 다릅니다. 의료진의 언어는 증상, 병력, 위험도, 감별 진단, 치료 필요성 이런 진료의 언어이고요. 보험 행정 언어는 급여 기준, 코드, 요건, 고시, 산정 조건, 예외 규정의 언어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의 번역이 진료 중에 의료진이 환자를 실시간으로 진료 볼 때 잘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삭감은 청구 데이터에서는 발견이 되는 거지 실제의 원인은 처방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알게 되어서 고시라는 이런 규정 언어는 계속 바뀌게 되고 이걸 읽기가 힘들고 여러 곳에 산재되어서 이러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면은 정말 좋아지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서비스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고시와 심사 기준을 넣고 자연어로 질문하면 답해주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챗봇이 풀려고 했던 문제는 진료에는 진심이지만 고시를 해석하는 어려움을 겪는 저와 같은 의사를 그리고 매일 청구서, 명세서에서 임상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청구하는데 힘들어하는 심사 간호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고요.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고시가 건강보험 급여 업무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이 고시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고시 문서가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색했을 때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자둔 계정이 있어서 이 계정을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페인 포인트를 발굴해서 고시와 심사 기준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렉으로 붙여가지고 이걸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기술로 이건 자연어로 검색하고 대답을 하는 챗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잘 알았으니까 의료진들이 판단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한 땀 한 땀 모두 다 크롤링을 하고 팔싱을 하고 그리고 라벨링을 해가지고 렉으로 붙여서 작년 만들었고요. 작년 9월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삼성서울병원 보험심사팀 11분을 대상으로 14일간 현장 검증을 하였습니다. 등록 문서는 고시와 사례를 포함해가지고 약 7,400건이었고요. 주로 업무 중에 실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챗봇으로 사용했던 실제 사용자 로그인데요. 채팅, 고시 검색, 사례 검색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평균 만족도는 2.1점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평균 응답 시간은 8.9초 정도였습니다. 검색은 어느 정도 됐지만 현장의 기대에는 매우 닿지 못했죠. 왜일까? 저희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단순 고시 검색이나 사례 검색에서는 저희 챗봇도 어느 정도 성공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사, 시술, 급여 기준, 약제 심사 기준처럼 판단이 필요한 과제에서는 성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보 접근성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문제는 판단을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 문제였습니다. 사용자는 문서를 찾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최신 근거를 찾아가지고 기준을 확인하고 환자 맥락에 적용을 해서 판단의 근거를 남기고 싶었던 거죠. 저희 실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최신성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일부 누락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찾아야 할 근거가 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최신 계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들은 매우 실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문서 선택이나 종합하는 판단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문서에는 있어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여러 문서를 종합해서 답해야 하는데 실패할 때 사용자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가독성과 UX 문제인데요. 답이 있어도 현장에서 쓰기가 불편하거나 최신 고시가 하단에 있거나 경고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실제 판단에는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못 찾는 것보다 위험하게 자신있게 틀린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제의 급여 인정 여부를 물었는데 챗봇이 잘못된 해석을 그럴듯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심사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신규 사용자들은 그 답을 신뢰하고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의료 현장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단순 오류가 아니라 잘못된 청구, 삭감, 환자 안내 오류, 그리고 병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AI에서 답을 빨리 주는 것보다 모를 때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챗봇은 첫 번째를 부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 근거를 찾고 정보성을 개선을 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었지만 기준을 확인하거나 적용 판단을 하거나 방어 근거를 남기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챗봇을 개발하고 현장 검증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판단 과정을 이어주는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정의가 바뀌게 되었던 거죠. 기존 제미나이나 GPT 클로드를 이미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연구자도 쓰지만 보험 심사자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은 국내 고시의 특성이나 이제 최신 개정된 사항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게 맞는 걸 맞다고 대답하는 거는 한 8, 90% 성능을 보이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대답하는 것도 8, 90% 성능을 보이는데요. 어떤 조건이 빠져서 여기에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에는 매우 한계를 보였습니다. 30%에서 40% 정도의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때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런 부족할 때 판단 불가라고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는 단순히 더 큰 모델을 쓰는 방향만으로는 부족하고 근거 기반 답변, 조건 검증, 감사 추적성, 그리고 판단이 불가한다는 것에 대한 처리까지 같이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갈무리를 하여서 저희가 올해 6월에 제이미르라는 그런 논문 학회지에 이 연구 결과를 내었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그 단순히 챗봇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의 맥락과 행정의 언어를 연결하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대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병원 기술은 워크플로우를 바꾸고, 두 번째, 사용자는 답변이 아니라 행동 가능한 흐름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AI는 판단 경로와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의 챗봇 개발까지 저희가 더블 다이아몬드 기반으로서 설계를 하였지만 마지막에 이 결과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앞서 이것들을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챗봇에서 이제 하단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판단 경로를 자세히 보여주는 워크스페이스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서비스 방법론으로 돌아와서 UX 리서치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페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범주하였습니다. 특히 병원 관계자, 보험 심사자, 그리고 의료진을 인터뷰를 해서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요. 의료진만 보면 진료 중에 불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자만 보면 청구와 기준 해석의 문제만 보이게 되고요. 병원 관계자만 보면 운영과 수익 관리 문제만 보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하나의 직군이 아니라 스테이크홀더 네트워크를 보게 되는데
의료 문제는 대부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이 연결된 다양한 사람과 시스템의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이크 홀더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이러한 인터뷰와 스테이크 홀더맵을 통해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진에게 된다 안 된다만 보여주는 것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 같은 경우는 원문의 근거와 설명 가능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독성 있게 보여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보험이나 법, 환자 안전이나 윤리가 걸린 문제에서는 AI가 그렇게 했다가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서비스 디자인에서 여기 어카운터빌리티, 설명 책임을 화면과 업무 흐름 안에 넣는 역할을 넣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좋은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답만을 주지 않고 다음 분기를 준비하는 것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양성이면은 어떤 치료, 음성이면 다른 치료가 가능할 때 이런 분기 플랜을 제안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 디자인이 시스템에서 임상적 사고 흐름에 맞게 설계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은 기술은 왜 병원에서 자주 실패할까요? 단순히 기술이 나빠서는 아닐 겁니다. 사용자가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기술이 들어갈 현장의 워크플로우나 커뮤니케이션, 리스폰시빌리티나 타이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EMR의 대전환 시기에서 기록의 전산화가 단순히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업무의 재배치를 일으켰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초기에 했던 소아응급실 불안 완화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 연구였는데요. 단순히 캐릭터 디자인이 아니라 페이션트 전이를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하고 있는 보험심사 AI로 정보 개선뿐만 아니라 이 정보 개선과 더불어 판단 워크플로우 설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술의 도입에 이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테믹한 사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기술은 누구의 일을 줄이고 누구의 일은 늘리고 그리고 이 정보에게 맞는 사람에게 맞는 순간에 전달되는지 사용자는 이 결과를 보고 다음 행동을 알 수 있는지 정보가 부족할 때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와 책임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기술을 보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의사가 디자이너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의 의사는 기술의 사용자가 아니라 기술이 임상 현장에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의료 기술은 정확한 답을 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사람, 업무, 책임 이런 판단 흐름 안에서 잘 작동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의 언어가 바로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감사합니다.